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가치가 스투파 무덤 내부에 조개 껍질 속으로 들어간 지 9개월째. 하지만 다음화의 소식은 해를 넘기고 또 그 해가 절반이 넘어가도록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지난 6월 12일 마침내 384화가 공개되었습니다. 나름 내용을 해석한다고 며칠 소요돼서 바로 업로드하진 못했네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턴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이니 원치 않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가츠는 쿠샨의 고대 무덤 스투파에 봉인된 채 나에게로 떠나는 긴 여행을 시작했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심연 속 조개 껍질 속에 갇힌 가츠는 마치 태아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릴 때면 항상 엄습하는 어둠의 불길함을 감출 수 없었던 가츠. 예전처럼 그때 좋았던 그 시절 그대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갈망합니다. 가츠는 전장의 중심에서 적들을 베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해온 모든 일과 만들어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조 섞인 한탄을 남겼죠. 공포가 스며들고 분노가 번지는 업화에 쌓여버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극적이었던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시르케와 파르네제의 모습, 일식 직전 매의 단 여정의 끝을 고했던 순간의 아련함, 폭포 및 절벽 아래로 투신하던 캐스커의 체념한 듯한 얼굴, 그리고 자신을 막아서던 그리피스를 일합에 제압하고 매의 단을 떠나던 어느 겨울의 아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기억을 되짚던 가츠는 슬픔을, 쓰린 상처를 느낍니다. 끝내 다시 혼자의 길을 택했던 그였기에 매의 단을 떠났던 모든 것의 균열이 시작된 즈음에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 같네요. 사실 이때 가츠는 본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자아 성찰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리피스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기에 그의 꿈에 잡아먹히고 싶지 않았고 매의 단을 떠나게 됐죠. 명확하진 않았지만 그저 검을 휘두르는 수행을 통해 온전히 자신의 꿈에 집중할 수 있었던 순도 높은 일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매 단 동료들과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금이환영했을 때였을 텐데요. 튜더 제국과의 기나긴 전쟁에서 승리 후 휴전 협정을 맺고 수도 윈덤으로 귀환한 미들랜드 군사들. 가츠는 황금시대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만약 내가 그들을 집어삼키지 않았다면, 만약 인가가 실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캐스커를 떠올리며 또 다시 자신의 문제라고 단정 짓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때 이미 늦었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을 헤집는 목소리를 향해 닥치라고 내버려두라며 되뇌이는 가츠. 의문의 목소리들은 하나둘씩 모여 눈을 뜨라고, 제대로 직시하라고 속삭이는데요. 그리고 나타난 작은 불꽃의 요정들이 하나둘씩 모이더니 우리에게 익숙한 형상으로 변하고 맙니다. 화염의 여신 같은 모습의 영적 존재. 제가 보기엔 시르케의 스승이자 정령수의 마녀 플로라가 아닐까 추측되네요. 수명을 다하고 유괴의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플로라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활용 그룬벨들을 막아주고 캐스커의 정신 세계에서 도움을 줬던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에요. 플로라는 때가 왔다며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츠의 모든 선택이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녀가 가츠를 감싸 앉아 마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듯 어디론가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번에도 과거의 순간순간들이 가츠를 관통하며 지나갑니다. 정령수 저택에서 그룬벨드와의 접전, 단죄의 탑에서 모주구스와 그 제자들과의 대결, 체온이 내려갈까봐 자신의 몸을 데워주었던 초창기의 캐스커, 주정부리는 코르커스와 생각이 깊었던 주도, 매의 단원들과 튜더군을 상대하던 전장의 편린들, 그리고 자신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던 율리우스 백작의 어린 아들 아도니스를 죽였던 장면. 마침내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 가츠. 양부모였던 감비노와 시스의 모습이 떠오르자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가츠는 본인을 저주받은 아이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신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끝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주한 것은 신원불명의 친모가 교살된 최후의 모습. 바로 가츠가 처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죽음과 탄생이 뒤엉킨 순간이었습니다. 피웅덩이 속 이형의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가츠. 덜 자란 태아 같던 그 모습이 점점 형상을 갖추더니 갓난 아기 시절의 가츠로 변하고 마는데요. 플로라는 가츠를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생명, 죽음의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물질계와 유계의 중간, 날 때부터 두세 개의 틈새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가츠인 것이죠. 그때 회상 속 아기 가츠가 탯줄에 연결된 모습 그대로 스투파의 심연으로 빠져듭니다. 심연의 바닥에 입을 굳게 담은 왕조개 위로 아기 가츠가 접근하는 모습. 플로라는 너는 영혼의 존재가 아닌 육체를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엔 아직 죽지 않은 현세의 발을 딛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개 속을 뚫고 들어온 아기 가츠는 웅크리고 있는 현재 가츠의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자신의 원형을 받아들이는 가츠. 아기 가츠가 몸 안으로 스며들자 조개가 갑자기 수면 위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이윽고 다시 스투파 내부로 모습을 드러낸 왕조개. 꽉 담은 조개 입이 열리며 괴로워하는 가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치 아기가 세상에 첫 울음을 내뱉듯 고함을 내지르는 가츠.
널브러진 가치 위로 플로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유괴에서 떠난 적 없는 존재였다. 너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피스와 가치의 투샷이 등장합니다. 마치 유괴에 존재하는 영체 형태 같은데요. 플로라는 너는 그와 같다. 심연의 존재로 경계의 틈에서 온 피조물이다. 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며 384화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384화의 내용은 조금의 개인적인 주석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실 플로라의 얘기들은 표면적으론 가치 자신의 어두운 단면을 부정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조언의 느낌인데요. 하지만 놀라운 건 막바지에 그리피스와 가치를 비교하며 동급의 영체로서 정의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덧붙인 심연의 존재라는 표현, 경계의 틈에서 온 피조물이라는 설명까지. 여기서 독자들의 반응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결국 가치도 혈통빨이었냐? 베르세르크가 좋은 작품인 이유는 가치가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에 맞서는 과정 자체가 아니었냐? 라며 화가 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론 가치를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탈인간급인 가치는 태생부터 남달랐다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가치가 확실히 평범한 인간은 아니죠. 가치는 384화에도 나왔듯이 죽음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기구한 삶 속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일찍이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넘는 무력과 불굴의 정신력을 갖게 됐고요. 일식 이후 재물의 낙인이 찍히면서 틈새의 경계에 머물게 됐지만 플로라의 말에 의하면 원래부터 그런 끼를 타고난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피스가 가치를 몇 천의 동료, 몇만의 적 중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대상으로 여긴 것도 괜한 우연은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가치의 존재는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레딧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다 꽤나 흥미로운 북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발본 기준 9편 초반부 매의 단을 떠난 가치가 해골 기사를 처음 마주하는 장면인데요. 해골 기사는 1년 뒤에 있을 일식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알 수 없는 예언을 남겼었죠. 한국어 번역은 너무 축약되어 해석의 여지가 덜한데 일본어 원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해골 기사의 두 번째 말풍선입니다. 너와 너의 벗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살 없는 살의 자들,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너의 반신이 그 땅에 모일 때 라는 부분. 여기서 너와 너의 벗들은 가치와 매의 단원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곧 제물로 바쳐질 자들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살 없는 살의 자들은 현재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시기 열리면 나타날 사도들, 마물들을 얘기합니다. 육체는 있으나 인간의 육체가 아닌 자들이란 의미로 있어 보이게 표현한 것이죠. 마지막 왕이 되고자 하는 너의 반신은 당연하게도 그리피스를 의미합니다. 올해 기준 무려 30여 년 만에 회수된 떡밥에 전율이 생길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384화의 엔딩이 의미심장해집니다. 해골 기사가 얘기한 반신이라는 표현이 가치와 그리피스의 특별한 우정을 뜻하는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플로라가 말한 가치와 그리피스는 심연의 존재, 똑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피스와 가치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표현된 반반의 레이아웃. 반신이란 표현은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직관적인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둘은 원래 한 몸이었다. 한편으론 단죄의 탑에서 페무토가 현실에 환생할 때 가치의 아들인 이영의 아기가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반신이란 표현을 쓴 게 아니냐? 라는 해외 팬들의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추측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피스는 삭제된 83화의 내용, 즉 마의 이데아와의 대화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철저한 시나리오 짜집기를 통해 인과율에 따라 연출된 주연 배우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반면 가치는 죽음에서 태어난 인간, 틈새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인가의 밖에서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수면의 물결을 일으키는 물고기라는 것이죠. 운명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국 이번 384화 내용은 가치의 위격을 정의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봐요. 겨우 되돌려놓은 캐스커를 납치당하고 믿었던 검에게도 배신을 당했던 가치. 심각한 파워 인플레를 정상화시키는 밸런스 패치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피스가 매의 단을 제물로 바치는 일식을 거쳐 페무토로 전생한 것처럼 가치도 스투파의 조개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각성이 이뤄질 것 같네요. 이는 작화 연출에서도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식 때 그리피스가 페무토로 잉태되는 과정이 이번 384화의 연출과 비슷하죠. 엄청 극적인 느낌을 받을 순 없었지만 재연재 팀에서 최대한 참조해서 의도적인 연출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치는 그리피스처럼 소중한 존재를 제물로 바치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일부를 버리거나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각성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어둠마저 받아들이고 공포와 분노, 증오 같은 힘에 잡아먹히지 않는 초월적 존재로 거듭날 수도 있겠죠. 들리는 소식으론 385화는 다가오는 6월 26일, 386화는 7월 10일 발매된다는 희소식이 있네요.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